부산에서의 소박한 가족 이야기. 저는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준석 씨, 그리고 아들 지환이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40대 주부 진희입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기계공학 기술자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인근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번쩍이거나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매일이 조용하고 아늑하게 흘러갑니다. 일상은 늘 일정하고 단순합니다. 새벽에는 남편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나가기도 하고,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살짝 보이는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희 가족만의 작은 기쁨이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그날그날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을 고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남편은 매운 국물을 좋아하고 아들은 달달한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하지요. 아파트는 그리 넓지 않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실에는 언제부터인지 가족 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지환이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과 남편이 직접 만든 수제 선반이 놓여 있어 집안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 보여요.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시간은 저녁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서로 토닥이며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이나 남편이 직장에서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 그날 읽었던 책이나 동네 이웃 소식까지 모두가 각자의 얘기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결코 풍족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월급과 제 교사 월급을 합쳐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절약하고 필요한 것에만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계절마다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을 가꿔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물도 가족이 같이 심고 가꿉니다. 수확한 날이면 작게나마 집에서 추수 파티를 하기도 하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지환이의 밝은 얼굴과 웃음소리 덕분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가끔 생활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면 남편과 밤바다 산책을 하는 것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늘 하루를 가족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저희 집의 가장 큰 가치이자 행복이지요. 이처럼 저희 가족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겐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이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가족이 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딘 텅글,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다 몇 해 전 저희 가족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이신 최순옥 여사께서 건강 문제로 인해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할 무렵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맞아 독감에 크게 걸리신 뒤부터는 건강이 급격히 약해지셔서 남편이 매번 왕복하며 모시느라 점점 더 걱정이 많아졌죠. 정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 준석 씨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이야, 엄마가 요즘 들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에서 잠시 같이 지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 사실 저 또한 시어머니를 연로한 나이에 혼자 두는 것이 늘 마음 한켠에 걸렸기에 망설임 없이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회의 후 이삿 날짜를 정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지환이까지 모두 힘을 모아 시어머니 방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이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와 아늑하게 꾸밀 수 있었죠.
현관 입구에 시어머니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두고 직접 손바느질한 쿠션 커버도 놓으니 왠지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해진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 집에 오신 날 약간은 어색함과 긴장이 흐르는 분위기였지만 아침부터 일어나 지환이가 문 앞에서 할머니라고 반겨드리니 금방 웃음이 번졌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시어머니는 괜히 폐가 될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지만 모두 가족이라고 용기와 따뜻함을 건넸죠. 그날 저녁엔 다 함께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손 많은 시래기국과 김치전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상에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방을 정리하거나 청소할 때 괜히 일상을 방해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꼭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이나 거실에서 종종 공간을 두고 서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성실하고 깔끔한 분입니다. 이른 새벽이면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휘돌아 보시고 작은 먼지까지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셨죠. 저는 처음엔 그런 꼼꼼함에 기가 질릴 때도 요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심함 덕분에 집이 늘 정갈하게 유지되는 것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식탁의 풍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식습관을 강조하신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직접 반찬을 한두 가지 더 챙겨 놓으시고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좋은 점은 꼭 칭찬해 주셨죠. 가끔은 본인의 방식대로 하라고 조언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조언에서 오랜 경험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서로의 생활 리듬에 완벽하게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는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어요. 남편도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들 지환이에게도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주는 변화가 그리 녹록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의미와 사소한 배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또 하나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你这几身困难성 연한 타우되다. 시어머니의 성격과 그녀만의 가치관. 시어머니 최순옥 여사님은 처음부터 단정한 인상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70대에 들어서셨지만 늘 단정한 옷차림과 적당히 올려 묶은 헤어스타일, 화장기 거의 없는 깨끗한 얼굴로 조용히 가족들 곁을 지키셨죠.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성격은 매우 분명하고 원칙이 뚜렷한 분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시어머니는 돈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배워오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절약과 알뜰함은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에도 반드시 전단지를 보고 할인하는 시간에 맞춰 나가시고 남은 음식 하나라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새 물건을 사고 싶은 경우에도 꼭 필요성을 여러 번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구입하십니다. 집안에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직접 고쳐 쓰시고 옷도 손 바느질로 꿰매어 오래 입는 것이 일상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많이 가는 전통 음식을 여럿 잘하시면서도 늘 음식도 남기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만들라는 말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아까운 것 하나 없이 재료는 싹 다 써야 한다는 원칙은 요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생선 머리, 무청까지도 버리지 않고 국에 넣어 드시죠. 가끔은 제가 무심코 남긴 반찬까지도 다시 모아다가 볶음이나 탕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근검 절약에 강한 다종물지만 시어머니이지만 마음은 무척 여리고 정이 많으십니다.
비록 말수는 적더라도 가족이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거나 제가 아플 땐 아침부터 생강차를 직접 끓여 챙겨주셨습니다. 정작 자신의 건강은 신경 쓰지 못하면서 늘 남편과 손주 걱정에 바쁘세요. 나야 뭐 나이 들면 다 아프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가족이 작은 감기라도 걸리면 곧바로 약국에 다녀오십니다. 시어머니의 또 다른 특징은 원칙주의적이며 자식들에게 올바르거나 검소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 힘들면 쉬었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정직하게 일하면 운이 따라온다. 등입니다. 남편을 키우실 때도 사교육이나 보여주기식 소비에는 거들떠도 안 부셨고 무작정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의 이런 꼼꼼함과 잔소리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아끼려 불을 빨리 끄라고 하시거나 TV는 일정 시간 넘어가면 꼭 끄시죠. 여름이면 선풍기만 권하고 겨울에도 온도는 낮춰두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게 하십니다. 설거지에서도 꼭 물을 받아서 쓰라 하시거나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가족을 위한 정성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습관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시어머니가 삶에 대해 가지는 소신과 단순함입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일해서 생활을 읽었기 때문인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화려함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저녁만으로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 이 세상 부러운 것 없다며 소박하게 웃으세요. 가까운 시장 상인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이나 나물 한 접시를 건네드릴 때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주는 마음의 평안을 일깨워 주었고 가족 모두에게 작은 일상의 루틴과 규칙이 얼마나 소중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작은 조언과 습관들이 가족 모두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시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고된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에 대한 킥봄잔한 사랑과 투박한 배려가 저와 남편, 손주에게 지금도 큰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때로는 웃으며 과거의 고생담을 이야기해주는 시어머니. 그 곁에서 매일 배우는 마음가짐 덕분에 우리 집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꺄오의 등장. 몇 달 전 우리 가족의 일상에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남편의 남동생 민수와 그의 아내 서은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가족과 더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된 것이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은지는 큰회계를 담당하던 회사에서 일하며 한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들었다. 서울에 살 때만 해도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다 보니 가족 모임에서도 은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똑부러진 여성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늘 트렌디한 옷차림에 또박또박 말투와 뚜렷한 표정이 한눈에도 도시 여자라는 느낌을 자아냈다. 시어머니 역시 은지가 명절 상차림을 도울 때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손이 빠르고 똑똑하다며 대놓고 칭찬할 때가 많았다. 은지가 부산으로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한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직접 구운 쿠키와 수입 커피를 선물로 건넸다. 이런 건 서울에서도 유행이에요. 언니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권하는 모습은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만들었다. 우리 평소 소박하고 단골 찻집에서 사 먹던 커피와는 확실히 달랐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나와는 왠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은지와 민수가 정식으로 새로운 집에 정착하면서 가족들 사이의 교류가 훨씬 잦아졌다. 자주 만나는 만큼 예전엔 몰랐던 은지의 여러 면모를 조금씩 맞닥뜨리게 되었다. 은지는 놀랄 만큼 말수가 많고 사교적이었다. 이웃이나 상인들과도 금세 친해지며 어디서 뭘 샀는지, 어디서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일쑤였다. 가끔은 자신의 업무 능력, 서울에서 쌓은 경험, 최신 유행 등에 관해 아낌없이 이야기하며 가족 모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은지는 경제관념이 매우 투철했다. 가족 식사 자리나 사소한 쇼핑 중에도 자연스럽게 저축, 투자, 재테크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시어머니에게는 엄마, 요즘은 이런 펀드로 굴려야 해요. 제게는 언니도 시간 나면 사회생활 다시 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육아와 일 병행하는 게 다 했다. 때로는 친근하고 유능한 모습이지만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뒤처지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았다.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도 실감하게 됐다. 은지는 뚜렷한 계획하에 아이를 학원 여러 군데에 보내고 매주 다른 체험학습에 참가시켰다. 아들과 자기 아이가 만날 때면 자연스레 우리 애는 요새 암산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다채로운 활동을 한다. 자랑하곤 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우리 지환이를 더 적극적으로 키우는 게 옳은지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낯선 부산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시장 음식이 서울과 많이 다르다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것저것 질문하고 바다도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종종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모습에 나 역시 은근히 마음 한쪽이 동화되기도 했다. 같은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새로운 환경 앞에 서투른 모습에 공감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에게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자신감, 열정,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물질적 문화적으로 넘치는 정보와 추진력. 그런 올케가 들어오고 나니 집안에는 전에 없던 활력이 생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쟁이나 비교 심리가 피어오르는 때도 있었다. 이렇듯 은지의 등장은 우리 가족 안에 신선한 바람과 함께 작은 파동도 함께 일으켰다. 나는 그런 새롭고 또 낯선 변화 속에서 앞으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조심스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속마음 역시 조금씩 복잡해졌음을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책시즈마 아빠. 민수네 가족이 부산에 내려오고 우리가 자주 모이고 또 같은 동네에서 살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 명절, 경조사, 주말 식사 약속, 때론 평일 저녁까지. 시어머니는 가족이 가까이 있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나 또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 속에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묘한 압박과 비교의식이 서서히 싹트며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어쩌면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주방에서 반찬을 담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아니면 가족 단톡 자주 언급되는 우리 둘째 며느리,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은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작은 칭찬을 꼭 보태곤 했다. 은지가 일하면서도 집안일 참 알뜰하게 하더라. 서울 살 땐 회사도 크잖니? 부엌 정리하는 것도 똑 부러지고 민수도 그런 마누라 둬서 정말 복 받았다. 옆에서 듣고 있자니 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알뜰함은 그저 소박함으로 취급받는 건지 나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본인의 친구들 이야기와 함께 요즘 애들은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야 해. 진이도 은지에게 배울 점이 많겠지? 라며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이럴 때마다 체면상 웃으며 넘기기는 했지만 속에서는 작은 바늘 하나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은지가 앞선 삶을 자랑하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님을 알면서도 어딘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일상 속 작은 비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었다. 은지는 자녀 교육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큰아들 준호는 영어학원, 피아노, 태권도까지 빠짐없이 다녔다. 방과 후 활동에 관한 대화가 오갈 때면 은지는 이제 영어는 기본이에요, 언니. 수학도 선행이 필수고요. 매일 신경 안 쓰면 금세 뒤처져요. 라고 조언하곤 했다. 나는 지환이를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최소한의 학원만 시키며 나머지는 같이 책 읽고 놀아주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매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까지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게 아닐까 자책하게 됐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 스케줄표를 다시 쓰고 주변 학원 정보를 검색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압박,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눈에 띄게 차이가 드러났다. 은지는 소득이 높고 재테크 욕심도 컸다. 요즘은 돈 모을 줄도 알아야 해요, 언니. 적금만 들어서는 안 되고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 학원비, 집 대출, 보험, 노후 준비까지 반드시 체크해야죠.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예산 노트를 꺼내든다. 나는 혹시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건가? 우리 가족은 더 아껴야 하는 걸까? 하며 초조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은지는 재테크도 잘하고 민수네는 벌써 작은 아파트 말고 투룸 오피스텔도 사두었다더라. 우리 큰애들은 언제쯤 집을 옮길 수 있으려나. 진이도 회사에 오래 있었으니 다시 나가서 일해볼 생각 없어? 라고 돌려 말하셨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진 듯 했다. 남편도 머쓱하게 아직은 애도 어리고 진이는 집에서 지환이 잘 돌보는 게 아직 걱정 없으니까요 라고 답했지만 이미 불안감과 위축감은 내 안에 깊이 박혔다. 취미와 여가, 사소한 소비까지 매주 은진의 가족은 주말마다 외식이나 내절을 즐겼다. SNS에는 언제 업데이트된 듯한 캠핑장, 호텔 뷔페, 수영장 사진이 올라왔고 은지는 자주 부산에 이런 데도 많고 언니도 꼭 한번 가봐요. 애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며 추천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남편, 아이와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근린시장에 나가는 소소한 삶을 즐겼지만 자꾸 그런 글과 사진을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삶이 심심하다 혹은 젊음이 없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사소한 소비여도 예를 들어 은진의 아이가 새로 산 학습용 태블릿, 명품 브랜드 백팩을 들고 온 날이면 우리 지환이의 2년째 쓰는 리빙 제품 가방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요즘은 다들 휴대용 태블릿으로 공부한다고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정말 사고 싶다고 고민한 끝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포기하곤 했다. 남편과의 미묘한 갈등. 남편은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은지 스타일이니까 그냥 흘려들어. 우리 집은 우리 집 방식이 있는 거잖아. 라며 태연하게 넘기곤 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자주 만나고 시어머니가 계속 요즘 젊은 집은 다들 저렇게 산다더라 혹은 민수랑 은지는 진취적인 게 보기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남편도 흔들리는 듯 했다. 어느 날 남편이 나도 뭔가 돈 버는 쪽으로 좀 더 욕심내야 하나 고민된다 라며 밤늦게 인터넷으로 주식 공부 영상까지 보게 됐다. 나 역시 집안 살림에 있어 은연중에 더 아껴야 하나, 빨리 취직해야 하나, 우리 아이도 더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하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재단하며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비교의 연쇄, 세대와 가치관의 충돌. 은지의 등장은 가족 전체가 각자의 위치와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긴장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대담하고 야무진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면서도 나와 비교해 요즘 사람답게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으셨다. 나 역시 내 선택과 삶의 태도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졌다. 아이를 인성 위주로 기르고 풍요롭지는 않아도 안정된 일상을 지향했던 흔한 엄마의 방식이 게으름이나 보수적이라고 평가될까 조바심이 났다. 마치 암묵적으로 너도 더 성장해야 하지 않니? 라고 사회적 기대와 현실 사이에 놓인 자신을 발견했다. 실제로 겪은 비교의 순간들. 명절 풍경. 설 명절. 은지는 서울에서부터 공수해온 명절 선물 세트를 시어머니께 드리며 요즘은 이런 거 조금 비싸도 실속이 있어요. 엄마, 언니도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라며 정보도 곁들였다. 나는 시장에서 준비한 가정식떡과 손수 만든 약과를 내놓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이런 건 못 산다는 생각에 쓸쓸해졌다. 가사 분담. 식사 후 설거지 때. 요즘은 식기세척기 없으면 안 되죠, 언니. 시간 아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더 하세요. 나 했지만 우리 집 주방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남편과 번갈아 손으로 설거지하며 또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었다. 아이 성적표 날. 은지는 아들 준호가 학원에서 상장을 받았다며 온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고 힘들어도 꼭 다양한 경험 시키세요. 아이가 즐거워야 스트레스가 없어요. 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그날 나는 괜히 지환이 성적표를 다시 꺼내보며 우리 아들도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나? 자책했다. 압박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거리감. 처음에는 난 원래 이런 게 안 맞다.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방식이 있다. 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점점 쌓이는 비교와 잦은 칭찬, 그리고 집안에서 당연한 듯 권장되는 더 나은 삶이라는 영목이 나와 남편 모두를 심리적으로 지치게 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괜히 비교하지 말자고 했으면서도 은지가 말하는 재무관리 앱을 다운받으며 모임 후엔 우린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건 아닐까? 고민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로가 되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평가받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 작은 행복이 소박함이 아니라 게으름이나 무능으로 비칠까 걱정이며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죄책감, 남편이나 부모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쳐졌다. 어느 순간부턴가 가족 모임이 편안한 휴식이기는커녕 스스로를 비교하고 다그치게 만드는 찌릿찌릿한 자리가 돼버렸다. 이런 느낌 때문에 모임이 끝나면 오히려 마음이 바닥을 치고 남편과도 괜히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런 위축 속에서도 나는 서서히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 여전히 가장 소중함을 스스로 다짐한다. 내면에서 오는 불안과 부담을 털어내며 타인의 삶을 인정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가려는 변화의 시기는 비록 느렸으나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의 진짜 가치를 되새겨볼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처럼 올케의 등장은 단순히 가족 구성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비교라는 이름의 압박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가 자신과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가족 밥상에서 벌어진 일. 모처럼 주말 가족 저녁 식사. 내가 직접 만든 고등어 조림과 계란찜,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만하신 각종 나물 반찬이 작은 식탁을 채웠다. 남편과 아이가 도란도란 오늘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런 냄새만 맡아도 옛날 생각이 난다며 잔잔히 말씀하셨다. 이때 올케은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입을 열었다. 언니, 이런 식사도 좋지만 요즘은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요리가 대세예요. 요즘 애들은 한식보단 퓨전 음식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애는 바닷가 뷔페에서 수영하고 랍스터도 먹었어요. 남편은 민망한 기색을 감추며 우리 집은 이런 한식이 제일 맛있지 하고 웃었지만 식탁엔 살짝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곧장 우리 시대엔 네 엄마처럼 딱딱 챙기는 며느리가 최고였지. 그래도 요즘은 너희처럼 새롭고 진취적인 것도 꼭 필요한가 보다. 라며 양쪽을 두루 칭찬하시는 듯했고 나는 내심 나는 너무 고리타분한 건 아닐까 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 지환이는 난 엄마 반찬이 맛있어 라며 내 마음을 살짝 다독였지만 은지는 계속 다음번엔 언니도 아이들 데리고 호텔 뷔페 한번 가보셔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도 되고 추억도 남으니까요. 라며 조심스레 권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은지는 내가 소박하게 차려놓은 식단에 대해 요리법 공유해 줄까요? 요즘은 조리기구만 잘 쓰면 10분 만에 제대로 차려낼 수도 있어요. 라며 내가 모르는 홈쿡 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귀를 기울였지만 한편으론 나는 왜 이런 걸 미리 알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는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날 위로하려 했지만 은연중에 가족 내에서의 존재 가치와 역할, 그리고 나의 소박함이 과연 진짜 정원을 또 좋은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찰나였다. 가족이 모이면 힘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교와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처럼 한 끼 식사와 같은 평범한 자리에서조차 은근한 비교와 압박, 또 각자의 기대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우리는 같은 밥상에 앉았지만 모두 각자의 생각과 고민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결국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게 된다는 것. 그런 배려와 이해 속에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불만과 변화의 시작. 가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민수네가 부산으로 이사 온 이후 집안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케 은지가 적극적으로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사회생활의 중요성, 자녀 교육, 소비 습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치면서 시어머니 역시 오랜 시간 품어왔던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케의 당당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듯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었다. 평소엔 가족 모두의 노고와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던 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손끝에서 새어나온 소박한 살림이나 절약 위주의 생활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불현듯 표정과 말투에 드러났다. 진이야, 너도 은지처럼 생각 좀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요즘 세상에 저축만 해선 부족하다더라?
너도 뭐라도 하나 시작하면 좋지 않겠니? 준석이 힘만으론 안 된다.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에 대한 조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습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들게 했다. 남편 준석 역시 어머니의 기대와 바람 앞에서 한껏 위축되거나 때로는 벤슬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만이 점점 더 작지 않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변화의 신호, 엄마의 말과 삶의 기준. 그전까지 시어머니는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비교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젊었을 때 고생하며 자녀를 키운 경험 때문에 오히려 내 고생, 너희는 모르니 다행이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던 분이었다. 그러나 올케가 들어온 뒤에는 변화가 엿보였다. 은지의 재치있고 능동적인 태도, 서울 특유의 세련된 생활 습관, 거침없는 일과 엄마 역할을 한꺼번에 해내는 모습을 점점 더 자주 칭찬했다. 물론 칭찬이란 한편으론 다른 이에게 은근한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식사, 달이나 친척 모임 때면 의도치 않게 우리 은지는 일도 하고 집도 관리 잘하고 애도 잘 키우더라. 진이는 아직도 남편 월급에만 기대지 말고 무슨 기술이라도 배워두면 좋겠다며 반복적인 조언을 늘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상처를 받았다. 때로 내 노력과 현재의 소박한 행복이 그저 부족하다, 아쉽다는 시선으로만 평가되는 듯 흘러들었다. 일상의 불만, 나와 남편, 그리고 지환이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불만과 요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 준석 또한 점점 눈에 띄게 침울할 때가 많았다. 일에서 지치고 돌아오면 집안에서마저 더 나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말없이 가계부를 살펴보고 밤마다 주식 투자 영상을 보는 일이 잦아졌다. 때로는 은진애처럼 우리도 무언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며 나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지환이 역시 할머니나 작은엄마와 놀다가 은연중에 왜 우리 집에는 새로운 게임기가 없어? 엄마 우리도 호텔 수영장 가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어른들의 말과 비교 분위기는 아이에게도 조금씩 전염되는 듯 했다.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대화, 쌓여가는 벼. 나는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몇 번이고 남편과 대화했다. 엄마 말씀은 우리를 위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들어. 우린 우리만의 삶이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조언과 은근한 잣대에는 여전히 마음이 상했다. 가족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주변의 변화와 기대가 끝없는 숙제처럼 느껴졌다. 올케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서로의 힘든 점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막상 분위기는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다. 은지는 좋은 뜻으로만 이야기했겠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는 태도에서 무심코 상처를 받는 순간이 많았다. 시어머니의 시선도 한때의 따뜻함에서 어느샌가 비교와 채근으로 물들어 있었다. 엄마의 본격적인 불만. 이젠 너희도 변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작은 파장이 점점 더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내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진이야, 준석이도 애쓰지만 애 하나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둘 다 일하는 게 정상이고 돈도 굴려야 해. 민수네를 보면서 좀 배웠으면 싶구나. 엄마 마음 알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남의 집 부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노력해. 이런 말에는 애정이 담겼다고 느끼려 해도 한편으론 내 존재가 마치 미흡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듯 했다. 무기력함과 자책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점점 변해가는 위상까지 여러 감정이 얽혔다. 내가 꾸리는 작은 행복,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남편과 도란도란 보내는 평범한 저녁, 모두가 비효율적 혹은 뒤처진 삶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 시어머니의 말에 대한 복잡한 감상, 잠들기 전, 그날 시어머니의 뾰족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아왔나? 진짜 지금이라도 뭔가 바꿔야 하는 걸까? 하는 초조함과 동시에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자그마한 자존심이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은지와 나, 그리고 남편과 어머니, 누구 하나 악의적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하고 예민하게 흘러갔다. 가족끼리 모여도 왠지 웃음보다 긴장이 많아졌고, 평범하던 일상조차 새로운 검증대로 바뀐 듯 혼란스러웠다. 갈등의 심화와 감정의 골, 시어머니의 불만은 단순히 며느리를 닥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어느새 남편, 그리고 손주까지 각각에 대한 기대와 압박감으로 이어졌다. 작은 실수에도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지라는 투의 지적이 쏟아졌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집에서도 점차 말수가 줄었다.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는 털어놓지 못했던 속상함을 결국 눈물로 얼룩지우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책을 읽고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가족과 비교당하지 않는 법 같은 글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머릿속 현실은 여전히 시작도 않고 이미 졌다는 열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어머니 기대는 사랑과 책임의 경계에서 나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듯 했다. 가족 모두의 내면 변화와 어머니의 가르침, 이즈음에 이르러 가족 모두가 예전엔 없던 불안의 그늘을 공유하게 됐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을 더 쉽게 눈치채게 됐다. 올케는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서인지 오히려 더 강한 척 굴었고,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침묵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감정이 풍부해져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어쩌면 비교와 불만조차도 새로운 삶의 변곡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곱씹어 보았다. 작은 변화의 씨앗. 시간이 지나 드디어 나와 남편도 엄마의 욕구와 내면의 결핍, 일상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따라왔다. 시어머니 역시 언젠가부터 나의 소박한 배려나 가족의 평화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꼭 크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가족이 모여있는 게 무엇보다 값지다. 는 어렴풋한 말을 남기는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어쩌면 시어머니의 불만은 가족 모두가 현실을 다시 고민하며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게 만드는 하나의 자극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상처가 아물진 않았지만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면서 가족은 조용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온 가족이 비교의 늪에 빠지다 부산의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고 민수네와 서은지까지 가까이 살게 되면서 우리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 속에 휩싸인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긴 비교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무거운 것이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생활 수준, 기대치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일상과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결국 우리 네 식구뿐 아니라 시어머니 민수네까지 모든 이가 비교의 늪에 빠졌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결이 뚜렷해졌다. 비교의 시작, 누군가의 조금 더 나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화두는 누가 무엇을 더 잘해내고 누가 무엇을 더 갖췄는지로 옮겨갔다. 은지는 최신 유행 옷을 입히고 아들에게 경험을 사주며 서울에서는 이런 것쯤은 기본이에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지환이를 더 적극적으로 키우라고 조언하면서도 민수네가 준비한 새 학용품, 학원 스케줄, 최신 태블릿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연신 미소를 띠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끔씩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작은 실패에도 은지네는 그렇지 않던데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남편 준석 또한
직장에서 사소한 성과를 내도 집에 돌아오면 민수는 요즘도 투자 공부를 계속 한다더라 는 말에 기가 꺾이곤 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완이는 왜 우리는 학원에 많이 안 가? 준호는 영화도 잘하고 태권도도 한다는데 난 뭐 할까? 라며 스스로를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조차 비교의 흔적이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비교가 남긴 일상의 흔적. 비교라는 감정은 언제나 무심한 얼굴을 하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다. 한 예로 평소 소박하고 조촐했던 우리 집의 가족 식사는 이제 더 많은 눈치와 긴장이 오간다. 이번 주엔 어떤 음식 준비했어요? 라며 은지가 물으면 나도 모르게 반찬 수를 세고 더 근사한 음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평범했던 쓰레기 분리수거나 인터넷 요금 정산 같은 사소한 일상마저 경쟁 대상이 되었다. 은지는 이제는 각자 생활비 가계부를 스마트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까지 비교당할까 두려워 잠을 설쳤다. 남편은 밤마다 억지로 재테크 영상을 틀어놓고 나는 자꾸만 친구에게 전화를 돌려 남들도 이렇게 사는지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다. 예전에는 각자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인정해 주셨는데 요즘 들어선 자주 우리 큰애는 좀 소극적이야. 너네도 은지 좀 본받아라. 라며 조근조근 비교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들은 점차 가족 내에서 위축감과 부담을 쌓아 올렸다. 집안 곳곳에서 피어나는 불안,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안에 흔들렸다. 남편 준섭은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자책에 빠졌고 가족 모임 후에는 말수가 줄었다. 지환이 또한 작은 엄마 집의 새로운 장난감이나 겨울방학 캠프 사진을 보며 또래와 비교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을 한 번씩 번갈아 바라보면서 애가 크면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해. 요즘 그걸 못하면 뒤처진다. 라며 은근한 기대와 불만을 표현했다. 특히 가족 단톡방은 비교 전선의 최전방이었다. 은지가 주말마다 올리는 캠핑 사진, 아이 상장 사진, 새로 구운 베이킹 샷들은 무심한 듯 내게 화살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들에 늘 반응했지만 내가 보내는 평범한 식사 사진이나 책 읽는 모습에는 무심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내 존재의 가치마저 투명해지는 것만 같았다. 이런 분위기는 남편과의 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전엔 서로 오늘은 좀 쉽자, 우리만의 방식이 최고야 라고 다독였지만 이제는 우린 너무 정체된 거 아니야? 혹시 나 때문에 가족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는 반성만 남았다. 둘 사이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때때로 불편한 침묵이 길어졌다. 비교로 무너지는 작은 행복들, 비교라는 그림자 속에서 예전 같았으면 감사했을 소소한 순간들은 점차 초라해졌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남편, 아이와 함께 집 근처 해변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시간이 이제는 우리에겐 뭔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 감각적인 호텔 파티나 외식 비교 대상이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다. 남편은 은근한 패배감과 초조함에 시달렸고 아이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 라는 질문을 자주 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이 자식들을 다양하게 키우지 못했다는 후회와 불만을 동시에 품었다.
가족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남을 기준 삼아 계속해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쳤고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날도 많아졌다. 남편이 나는 정말 무능한가? 라고 털어놓으면 나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고 겨우 위로하지만 어느새 내 심장도 조여온다. 아이들 역시 비교의 사슬에 사로잡혀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의 피해자였다. 지환이는 작은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게임기, 각종 체험 학습 이야기, 준호의 상장과 트로피를 접한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왜 우리 집엔 저런 게 없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도 학원 많이 다닐 수 있어? 라고 묻는다. 나는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한 번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은 이번 방학에 해외여행 안 가?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나중에 보니 지환이는 SNS에서 또래가 올린 영어 캠프, 미술학원, 새 스마트폰 자랑 사진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아이끼리의 비교와 시기심도 모르게 쌓여갔다. 나 또한 이러다 아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불안에 잠들지 못한 밤이 많았다. 올케 은지는 자신의 방식에 확신이 있었고 그 의욕은 때로 지환이의 셀프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아이에게 우리에게도 소중한 게 많아 라고 반복해 말했지만 세상의 흐름과 주변의 화려함을 믿게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슬며시 다가온 결핍감. 비교는 결국 각자 마음 한구석에 결핍감을 불러왔다. 나는 점점 나는 부족하다. 우리 가족은 뒤처진다는 생각에 갇혔다. 은근히 무시받는 듯한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좌절감. 내 가족의 방식이 쓸모없게 여겨지는 씁쓸함이 끊임없이 나를 옥죄었다. 남편 준석은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며 머릿속을 맴도는 셀 수 없는 고민 끝에 한숨만 내쉬었다. 시어머니 또한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서운함을 가졌고 가족 모임 후엔 누구보다 길게 한숨을 쉬었다. 심지어 민수네까지 금전적 여유와 새로움에 가려진 불안과 외로움을 털어놓지 않고 서로에게만 인정받으려 애썼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는 순간 거실에 퍼지는 정적과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저 밥값을 하듯 누구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드리워진 비교의 늪,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각 구성원은 점점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함정에 깊이 빠져들었다.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은근히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가진 쪽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졌다. 사소한 칭찬조차 그럼 우리는 아직 멀었지 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누구도 현재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지 못했다. 이런 집안의 공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민수네는 당연히 잘 해내는 것 같았고 그에 따라 시어머니의 기대와 요구도 높아졌다. 은지는 두 아이를 다양한 활동에 보내고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삶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와 달리 사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건 이미 비교에 내 자신이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남편은 가족 모임 후 이젠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를 되뇌었고 나는 점점 대화가 줄고 서로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대와 부담이 더 커졌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각자 외로움을 깊이 감췄다.
비교에 맞선 작은 용기와 일상 회복의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밤 나는 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정말 우리가 틀렸을까?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소박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초라한 일인가? 비교와 압박, 결핍감의 사슬을 조금씩 끊어보려고 했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며 우린 우릴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이에게 부러움을 가르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고 다짐했다. 아이에게도 세상엔 다양한 가치가 있어. 모든 걸 가질 순 없지만 우리가 가진 걸 사랑하면 돼.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가족 모두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주말에 함께 김밥을 싸서 공원에 가는 것,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 작은 텃밭을 손질하며 함께 웃는 것, 이런 소소한 루틴들이 다시 가족을 한데 묶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멋지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됐다. 남편도 마침내 그래, 우린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돼. 중요하다고 느낀 건 모두가 건강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비교의 늪에서 건져올린 가족의 의미. 돌이켜보면 이 모든 비교의 늪은 대단한 집이나 특별한 상황만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상대의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시선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하고 다름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임을 다시 깨달았다. 살다 보면 또다시 비교와 압박이 스며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과 서로를 위한 응원으로 버텨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우리 집의 평범한 하루, 한 그릇의 식사, 조용한 저녁 산책이야말로 그 어떤 자랑거리보다 값진 것임을 가족 모두가 조금씩 알게 되었으니까.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다. 끝없는 비교보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가족은 더 이상 비교의 늪이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묶인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우리 가족의 작은 위기. 준석과 나는 어느새 우리 부부만의 작은 고비에 직면해 있었다. 민수네가 부산으로 이사와 올케 은지가 주도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가며 시어머니마저 그 흐름에 휩쓸려 점차 내 방식과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비교와 잦은 평가, 현실에 대한 압박이 결국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조용하고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전까지 나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방식대로 가족을 돌보는 것에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준석 또한 그런 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애초에 우리는 번쩍이는 성공이나 대단한 변화를 쫓는 집안이 아니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모여 먹고 웃고 계절 따라 텃밭에 상추잎을 나누는 소소함이 주는 안정에 의지해왔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내 세계와 가족의 평화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준석은 퇴근에 들어오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진이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엄마도 민수도 다들 뭔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못된 걸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무거움을 담고 있었다. 나 역시 쉽게 하지 못했다. 나도 그래.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작고 초라하다는 생각만 들어. 은지처럼 적극적으로 못하는 내가 항상 미안하고 널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우리 둘의 대화는 밤이 깊어질수록 짙은 불안과 함께 이어졌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응어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가족들끼리의 비교와 압박이 우리 집안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으며 나는 점차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지고 지환이 문제 역시 예전처럼 여유 있게 대하지 못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기보다 짜증 섞인 말로 감정을 표출할 때가 많아졌다. 때로는 주방에서 바쁜 아침, 누가 먼저 아이를 챙기는지 사소한 식비 지출부터 장바구니 품목까지 서로 검열하고 눈치를 보게 됐다. 어느 날은 지환이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난 뜻밖에도 조용히 좀 해. 엄마 지금 신경 쓸 힘이 없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가 움찔하며 방으로 들어가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핀 돌았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한때는 소소함이 행운이었는데 어느새 부족한 것, 가져야만 하는 것, 남의 잣대에 스스로를 맞추는 게 당연해져 있었다. 남편 준석도 점점 말수가 줄었다. 저녁 식사 중엔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경제 뉴스를 보고 가끔은 벽 쪽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많아졌다. 금전적인 불안, 시어머니의 끝없는 조언, 은지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 그에게도 은근한 압박으로 다가온 듯했다. 나 역시 밤잠 설치는 일이 많아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족의 행복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로를 위로할 힘조차 남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이 기댈 곳이 되어주고 소소한 칭찬과 손길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 점점 커지는 거리감만이 마음에 남았다. 주말이 되어도 어디론가 떠날 여유보다 또다시 만나야 할 가족 모임이나 시어머니의 각종 당부, 올케와의 보이지 않는 대화가 먼저 머리를 떠올랐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었고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지환이는 예정보다 집 밖을 더 자주 나가려 했고 남편은 자주 낮잠을 청하거나 혼자 산책을 나갔다. 나 역시 손에 쥔 요리책을 펼쳐도 한 장을 넘기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매번 이런 작은 위기가 쉽게 지나가겠지라고 나 자신을 다독여봤지만 그럴수록 집안 공기는 더 조용하게 그리고 차갑게 변해갔다. 시어머니 또한 점점 우리 부부에게 더 큰 기대와 압박을 드러냈다. 예전에는 나의 절약과 소박함을 칭찬하던 분이 이제는 이제 내내도 좀 부지런해져야지 다들 맞벌이하는 세상에 마냥 한가하게만 살면 곤란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점점 자주 꺼냈다. 은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생활비도 관리하고 아이도 똑부러지게 키우는지 봤지? 내내도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매번 가슴 한편을 답답하게 만들며 나와 남편 모두를 무력감에 빠뜨렸다. 이런 변화는 지환이에게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나도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싶어. 친구들은 엄마랑 미국 여행도 간대. 라며 불만을 드러내면 달랠 방법을 몰라 한숨만 깊어졌다. 다른 가족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도 점점 부담이 되었고 나도 모르게 지환이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지금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안 모든 대화가 점점 단답형으로 줄었고 공감이나 웃음은 멀어져 갔다. 이 시기에 남편과 나는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다. 남편은 예전엔 우리 같은 가족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은 진짜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나도 불안하다. 라고 토로했고 나는 진짜 뭐라도 해야 하는지 매일 고민만 늘었어.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일할 용기는 없지만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가족 모두 더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속내를 보였다. 이런 대화가 쌓이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가 잘못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과 주변의 압박이 만든 불안과 혼란이란 걸 조금씩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은지처럼 사는 게 좋았을까? 혹은 엄마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라는 끝없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느낀 가장 큰 상실감은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었다.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휘청였다. 친정 엄마와의 통화에서도 요즘 우리 집은 그냥 내내 조용해. 다들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둘러 말할 뿐 속마음은 감췄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족이란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신조가 희미해지는 게 슬펐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사소한 오해로 크고 작은 말다툼이 이어졌다. 하루는 준석이 우리도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너도 일 다시 시작해보자. 고 말했고 나는 나도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 라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이런 갈등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까 두려워졌다. 이 시기엔 가족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조금만 실수해도 혹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도 이래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자문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대화, 시어머니와의 거리. 언제부터인가 그 무엇도 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잡히면 괜히 더 신경이 곤두섰고 식사 자리에서조차 어색한 침묵이 중간중간 흘렀다.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된 듯 치열한 세상. 그 틈에서 내 가족만은 평화롭기를 소망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사색에 잠기면 이 모든 위기가 내가 부족해서 비롯된 건 아닐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가 조금만 더 밝고 경제적으로 현명했더라면 혹은 은지처럼 추진력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그래도 지금 우리 가족이 무너지진 않았어. 나는 다짐으로 눈시울을 닫고 내일을 맞을 힘을 어렵게 다독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기감이 집안을 뒤덮은 와중에도 우리 가족만의 작은 온기는 남아있었다. 어느 날 집안이가 다가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으면서 네 얘기했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어떤 고급 스테이크보다 값진 위로를 받았다. 남편도 서서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었다. 주말이면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집에서 산책하며 우리 방식대로 살아보자. 너도 나도 힘들면 쉬면서 다시 생각하자는 말을 건넸다. 완벽하지 않아도 남들과 달라도 우리의 작고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이 서서히 다시 시작되었다. 물론 외부의 기대와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이의 웃음에서 작은 용기를 얻으려 노력했다. 잘 버텨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라는 어쩌면 평범한 가족에 주어진 가장 큰 미덕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가끔은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 가족이 맞붙잡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도 소중하다 느꼈다. 은근히 쌓여온 위기는 어쩌면 각자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준 계기였다. 매번 행복할 순 없어도 서로 지치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잠시 멈춰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혼자만 내리는 결론이 아닌 우리 모두가 조금씩 걸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크고 근사하지 않아도 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만의 일상을 누리자. 행복의 모양은 각자 다를 수 있어. 라고 가족에게 그리고 내 마음에 다짐했다. 준석도 결국 우리가 만든 집,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나자며 용기를 북돋웠다. 지환이도 점차 밝아졌고 전과 조금 달라진 가족의 소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이 작은 위기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면서 또 마주할지 모르는 더 큰 풍파를 견딜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어쩌면 또다시 비교와 압박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지금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고단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이의 환한 웃음, 남편의 조용한 위로, 여름이면 열매 맺는 텃밭, 겨울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이런 작은 평온이 어쩌면 진짜 우리 가족의 힘이라는 걸 긴 위기의 시간을 거치며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하루를 꿋꿋이 살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섣달금ung, 우리 가족의 운명이 흔들리다. 드디어 한 해가 저무는 섣달금ung이 찾아왔다. 눈이 얇게 쌓인 새벽, 나는 늘처럼 미리 준비해둔 전과 떡, 과일을 차려 상을 꾸몄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집안에는 훈훈한 온기와 음식 냄새가 감돌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잔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 모임은 처음엔 평온하고 격식 있었다. 모두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오시며 인사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다들 모이니 세상이 부럽지 않다며 손자들을 안아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다. 기다리고 있던 큰 폭풍이 다가오는 듯한 기류였다. 뜻밖의 폭로와 충격. 밤 9시가 넘자 은지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해졌다. 얼굴엔 평상시의 자신감 대신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족들이 간식과 차로 모임을 이어갈 때 은지는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이번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어.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다 날렸어. 집도 차도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 다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초점 없는 눈빛을 보고 모두 숨을 죽였다. 남편 민수도 대출금 상한 녹촉이 오고 카드값도 못 막고 있어 솔직히. 당장이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 혹시 빌려줄 수 있는 돈 조금이라도 있니?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집안의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은지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석 역시 머리를 감싸지며 망설였다. 모두의 얼굴에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절박함이 퍼졌다. 가족의 동료와 당혹스러운 현실. 은지의 폭탄 선언은 가족들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크고 작은 불만과 속죄를 단숨에 바깥으로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진이, 너라도 조금 보태주면 안 되겠니? 라고 나에게 먼저 부탁하셨다. 나는 속이 복잡해졌다. 이미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고 최근 남편의 사업도 불안정해진 상황이었다. 민수는 구겨진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다가 누나, 우리도 당장 도와줄 만큼 여유롭지 않아. 내년엔 회사 구조조정이 예고돼서 나도 불안한 상태야. 셋째도 아직 어린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며 말을 아꼈다. 은지는 가족의 침묵에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이 모두의 가슴을 쳤다. 한편 그동안 항상 씩씩하고 잘 나갔던 은지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얽힌 이해관계와 묵은 상처의 폭발. 가족들은 서로의 감정이 뒤엉킨 채로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젊을 때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집 하나는 장만했다. 언제나 서로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라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이 말에 남편도 민수도 한숨만 내쉬었다. 오랫동안 누적된 가족 내 비교, 기대, 부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불현듯 최근 겪은 가족 간의 비교와 압박, 사소한 불만까지도 모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아무 힘도 되지 못한다는 걸 실감했다. 은지 역시 가족의 침묵에 울분을 토하며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희생만 요구해. 나 힘들 땐 정작 아무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잖아. 라는 서운함을 쏟아냈다. 시어머니는 너무 힘들면 다 내려놓고 가족 품으로 오면 되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니? 라며 딸을 다그쳤다. 양쪽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 역시 속으로 우리 가족만 희생하라는 것이 옳은가? 진짜를 수없이 고민했다. 가족이라서 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다. 준섭과 나의 다짐, 그리고 작은 변화. 결국 남편 준석이 조심스럽게 은지에게 다가갔다. 은지야, 우리도 너를 돕고 싶지만 진짜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리한 선택은 피해야 해. 힘든 시기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천천히 상황을 정리하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그 말에 은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동안 쌓였던 가족 내 감정의 골이 이날 밤을 지나며 조금은 메워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죄책감, 가족임에도 내 선을 지켜야만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점차 받아들였다. 시어머니 역시 침묵을 지키다가 우리가 모두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새해를 맞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나나 짧게 마무리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새벽.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모, 책임, 사랑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다. 비극이 남긴 것과 희미한 희망, 그 밤은 모두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한때 분주했던 모임의 열기와 웃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침묵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도전, 그리고 새해엔 조금이라도 더 서로에게 솔직하고 다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가족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돌아갈 진짜 집이라는 걸 비로소 모든 이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섣달 금은밤이었다. 뜻밖의 변화. 설날 다음 날이 밝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또 달라져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잔해 같다 해야 할까? 아니면 뜨거운 밤의 갈등이 한 줌의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 가족 모두가 감정의 여운을 품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나는 그날 아침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밀려드는 생각들을 정리했다. 아직도 은지의 눈물, 시어머니의 탄식, 남편의 무거운 한숨이 생생했다. 아침 식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침묵이 평소보다 짙게 깔렸다. 모두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어렴풋이 감지되는 변화의 기류가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동요와 남편 준석의 단호해진 태도가 그랬다. 늘 가족을 한데 모으려 애쓰던 시어머니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은지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은지 역시 더 이상 도움을 강요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어떤 결심이 선 듯 눈동자에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조용한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나는 안방에서 드물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정희야, 나도 사실 연로해지고 아이들 걱정밖에 없어. 그런데 그저 옛날 방식대로만 가족을 챙긴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쉼 없이 살아온 어른의 고단함과 속상함이 느껴졌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각자의 삶을 서로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요.
힘들 때는 기대도 되지만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요. 라고 대답했다. 점심쯤 되어 아이들은 다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기 시작했고 은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슬쩍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찾는 거니? 은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언니, 나 일자리부터 다시 알아보려고 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보고 싶어. 그 눈빛에 어제의 절망 대신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불씨가 붙어 있었다. 나는 따뜻하게 은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은지야. 힘들고 두려웠겠지만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네 용기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곁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천천히 시작해보자.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 준석도 은지의 변화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은지에게 꼭 필요한 조언만을 건넸다. 무작정 돕는 것보다 네가 다시 일어서도록 옆에서 응원하는 게 진짜 가족의 역할 같아. 무리하지 마. 그리고 뭐든 궁금하면 언제든 나한테 물어봐. 가족의 분위기는 점차 나아졌고 한동안 싸늘했던 거실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손수 미역국을 끓이셨다. 평소라면 일절 돕지 않았을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식탁을 차리는 걸 도왔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젓가락을 정리하면서 부쩍 자랐음을 느꼈다. 엄마가 힘들 땐 아이가, 누군가가 힘든 땐 다른 식구들이 나서서 서로를 챙겨준다. 바로 그 순간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진심과 책임이 새롭게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녁 식탁에서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고맙구나, 정이야. 요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 미안해. 라며 내 손을 잡으셨다. 따뜻한 손길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준석과 단둘이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준석에게 은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이런 힘든 시간이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저 남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각자 책임질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가정의 진짜 모습일지도 몰라. 라고 속삭였다. 나는 남편의 말에 새삼 위안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스스로를 가족의 희생양처럼 여기며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은지까지 각자의 인생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 기쁨까지 나누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각자 삶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달은 밤이었다. 며칠 뒤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은지는 진짜로 일자리를 하나 구했다. 아직은 작은 회사의 계약직 사원에 불과했지만 출근을 준비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집안이 떠들썩한 만큼 희망도 가득 차 있었다. 남편과 나는 그런 은지를 옆에서 묵묵히 응원했고 아이들도 이모 멋있어요 라며 박수를 보냈다. 시어머니 역시 점차 변해갔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무엇을 하든 간섭하고 모든 일에 걱정을 앞세웠지만
이제는 그저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조심스럽게 안부만 묻는 일이 많아졌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지도록 뒤에서 지켜봐주는 것이구나 하시며 예전의 집착과 불안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습이었다. 그런 변화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전해져 우리 모두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가족 모두가 조금씩 달라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화도 자연스레 등장했다. 준석은 일에 대한 부담을 나와 진솔하게 얘기하며 도움을 구했다. 나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고 의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썩하지만 식구들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은지도 더 이상 자신의 실패에 매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랬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시어머니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힘을 얻었다. 나는 그런 은지를 마음 한구석에서 진심으로 응원했고 내 자신도 언젠가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변화는 작은 일상에서 하나둘씩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집에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나 억지스런 격식이 자리 잡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기대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먼저 앞서는 대화가 많아졌다. 가족이란 단어가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공간임을 새삼 실감했다. 준석은 어느 저녁 가족 사진첩을 꺼내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았다.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함께 넘기며 순간순간의 추억을 떠올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모두 고생 많았다. 앞으로 우리 진짜 가족답게 살아보자.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각자 작은 희망을 품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난 그날 밤 창밖에 내리는 잔잔한 눈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 흔들릴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 사람의 짐을 모두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걸 이제는 안다. 오히려 서로 곁에서 힘이 되어줄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가족의 뒷모습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삶에도 더욱 충실할 것이다. 남편과도 아이들과도 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시어머니와 은지에게도 묻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봐주는 지혜를 배우고 싶었다. 혹여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고 소통하며 조금씩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갈등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진짜 변화와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각자의 두려움도 잘못된 습관도 천천히 내려놓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지 알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가 피어났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견고해진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느꼈다. 다시 사랑으로 가족의 화해와 삶의 교훈. 설날이 지나며 집안엔 예상치 못한 평온이 찾아왔다. 지난날 진통과 폭풍, 오해와 서운함이 부드럽게 사그라들고 있었다. 잠겼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파랑과 그 이후의 변화를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한동안 서로에게 뾰족해 있었던 시선과 말들이 점차 부드러운 공기로 바뀌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의 일상은 작은 균열조차도 크게 느껴질 정도로 예민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을 품고 있었고 응어리진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섣달 금은 밤, 예상치 못한 비극과 갈등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남게 됐다. 서로에 대한 진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가족의 변화를 더욱 또렷하게 체감했다. 전처럼 날카로운 비교나 서운한 농담 대신 힘든 시기를 서로 이해하려는 시선이 오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자식들에게 조용히 안부만 묻고, 가장 힘들었던 은지는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애썼다. 남편 준성 역시 회사 일에 지쳤을 때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더 이상 억지고 힘든 책임만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 아픔과 소망, 책임감과 두려움을 혼잣말로 내려놓았다. 어느 저녁엔 집안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예전엔 평범한 시간조차 쫓기듯 보냈는데 이번엔 다들 느림과 여유, 그리고 서로의 표정에서 위로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엔 내가 자식을 위해 힘으로 붙잡고 지키려 했던 것 같구나. 이제야 너희 각자의 고단함도 무거운 마음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에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지 역시 말했다. 엄마, 언니, 오빠, 이제야 가족이란 게 뭔지 조금은 알겠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속으로 깊은 공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구석구석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는 대신 곧잘 각자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셨다.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 이모의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듯 보였다. 가끔은 저녁 밥상에서 오늘 있었던 일 중 제일 기뻤던 일, 속상했던 일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자 는 새로운 놀이가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더 진솔하게 알게 됐다. 은지도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과거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작은 가게로 출근하는 그녀의 모습엔 좌절 대신 성실과 희망, 새로운 다짐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런 은지를 응원했다. 종종 작은 간식이나 따뜻한 차를 챙겨주며 꼭 잘해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살아가봐 라며 속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남편 준석도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맞이했다. 예전에는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압박감에 갇혀 힘들어했지만 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힘들 땐 솔직하게 가족에게 기대기도 하고 아내인 나에게 미안하단 말을 훨씬 자주 건넸다. 나 역시 평생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위기 이후에는 내 감정에도 더 귀를 기울이고 셋째 아이를 위해 또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려 애썼다. 가끔은 밤에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이번 위기와 변화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준석은 이렇게 고백했다. 가족 안에 있으면 모두가 나를 기대는 것처럼 버거웠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서로의 기대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마음껏 응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싶다. 그의 진심에 나도 모르게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그래. 이젠 나 혼자 짊어지지 않을 거야. 모두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라고 답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 안에는 작은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에는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이 때론 숨을 막히게 했지만 이제는 그 또한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이해하게 됐다. 시어머니도 내게 정이야,
예전엔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서 미안했다 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겐 평생 못지않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은지는 어느새 작은 직장의 일원이 되었고 가족 모두는 그녀의 성공이 아니라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시끄럽게 뛰어놀다가도 이모가 퇴근하며 마중 나가 수고했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다. 집 안에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숨결이 돌고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와 시련이 삶에 얼마나 큰 교훈을 남겼는지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진짜 울타리가 된다는 것. 가끔은 상처받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 위에 쌓여가는 신뢰와 사랑이 진정한 힘이 됨을 실감했다. 언제부턴가 나도 내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됐다. 남의 시선이나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정, 내 아이,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갖게 된 것도 이번 계기의 소중한 선물이었다. 남편과의 대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은지의 성장, 아이들의 눈웃음이 모두 편안한 하루를 만드는 소중한 조각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저녁, 그리고 서로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끔은 저녁마다 가족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어릴 적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과거에는 그런 시간조차 어색했는데 이제는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경이로움과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더 진하게 와닿는 듯 했다. 또한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질수록 각자의 꿈과 목표도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예전에 미뤄둔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도 회사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족 모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은지도 직장에 적응하면서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아이들은 서로의 응원 속에 친구와 학교 생활에서 자신감을 찾았다. 집 안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늘 깃들어 있었다. 가족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해하지 못할 오해와 갈등, 희생과 부담의 무게가 숨통을 조이던 순간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이었음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 안에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힘들 때는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 또한 용서와 화해, 변화를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려 한다. 설날이 지나가던 마지막 밤, 나는 가족 모두와 함께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글로 적어내려 갔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누군가가 흔들릴 때 밑받침이 되어주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야. 그리고 나 역시 가족 안에서 내 자리와 역할을 찾으며 더 따뜻한 존재가 되어가고 싶어. 마지막 새벽, 나는 창밖 하늘에 떠오르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 가족은 서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각자의 인생 목표를 향해 걸으면서도 힘들 때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마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길을 떠나더라도 내가 가족에게 배운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뜻깊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우리 가족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며 때로는 실수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가족이 되자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삶의 본질은 크고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평온과 따뜻함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나는 가족을 통해 비로소 체험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을 스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가족이라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